양당이 최근에 정책적 측면에서 많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교집합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예, 정책 협치의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권이 서로 아웅다웅하지 않고 협력하고 국민을 함께 걱정하는 것이 지쳐 계시는 국민들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치를 강조를 하려면은 첫째로 힘을 가지신 분들이 협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오늘 입장을 내놨습니다. 주요 의혹 관련해서 위법 사항이 있는지 관련 법 해석을 내놨습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잠시 뒤에 소개할 때요. 네. 제가 법률위 부위원장은 지난번 전당대회 끝나면서 끝났습니다. 아마 그럼- 그걸 문제 삼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네. 뭐 변호사로 해주든지 아니면 뭐 네. 전 상금 부대변인 이렇게 챙겨주십시오. 네, 현근택 변호사와 말씀 나누는데 잠시 뒤에 이제 추미애 장관 그 아들 관련 의혹 제기 얘기를 나누고요. 먼저 요 얘기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하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오늘 첫 오참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제 과연 협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해서 오늘 두 사람의 만남이 관심을 끌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힘을 가진 분들이 협치 여건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을 했는데 자, 이 뜻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원구성 재협상을 좀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달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난번에 이낙연 대표 예방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협치가 깨졌던 가장 결정적인 장면 하나를 꼽으라면 네. 지난 기간 임대차 3법 등을 둘러싸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던 그 장면을 꼽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과거의 관행 등을 들어서 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양보하고 원래 있는 상임위원장 구성 등에 대해서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면 협치에 대한 기본 조건들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 같은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론으로 보여진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봐도 그 얘기로 보여요. 지난번에 아마 인사 갔을 때도 네. 당선되고 인사 갔을 때도 비슷한 얘기는 했거든요. 직접 얘기는 안 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사위원장 달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게 과연 지금 뭐 몇 달 지난 얘기인데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저는 뭐 법사위는 그냥 포기하고 장초에 얘기했던 11대 7로 가지 않는 한은 이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끝까지 아마 법사위원장 고집해서는 좀 풀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가 사실은 그 법사위원장 관련해서 이전에 이제 선을 긋고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어떻게 이 얘기가 풀려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4차 추경 관련해서는 좀 얘기가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는 다음 주까지 처리하자고 했고 또 김종인 위원장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쉽게 풀리겠죠? 그렇죠. 결국은 아마 이제 추석 전에 지금 그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느냐 문제잖아요. 저는 아마 다음 주 정도 처리돼야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이제 전부 주는 거는 사실은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근데 선별적으로 선별하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도 제가 보기에는 후반기 넘어가면 좀 별로 안 좋고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 초나 아니면 가급적 빨리 처리하는 게 선별해서 가능하면 추석 전에 국민들한테 지급해드리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도울 건 확실하게 돕고 가자라고 입장을 정한 것 같아요. 4차 추경 같은 경우는 지난 수해부터 먼저 김종인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강하게 네. 주장했던 바가 있고요. 네. 아마도 긴급을 요하는 사안 속에서 국민들을 위한 추경에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할 겁니다. 다만 오늘 아침부터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비 지원에 관련된 문제처럼 여러 전문가들까지 이것이 과연 빚내서 추경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강론의 얘기에서는 어느 정도 문제 제기는 당연히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 제기 그리고 오늘 국방부에서 내놓은 입장 같은 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그 관련 의혹을 그래픽으로 짧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그 쟁점이 크게 세 가지인데 자대 배치받는 과정에서 변경을 요청했느냐, 그리고 아들이 군대에 있을 당시에 휴가를 받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느냐, 특히 이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통역병으로 선발되도록 청탁했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가장 크게 쟁점이었던 그 병가 휴가 문제 관련해서 오늘 국방부가 조금 전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군이 입장을 내놨는데 이거 잠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 보면요. 오늘 국방부 발표 자료를 보면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 조치는 가능하나 후속하는 행정 조치인 휴가 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게 먼저 전화로 요청하고 뒤늦게 행정 처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국방부가 문제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놨고요. 또 하나, 자, 입원이 아닌 경우에 청원 휴가 연장은 군 병원 요양 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소속 부대장은 군 병원 요양 심사를 거치지 않고 청원 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었음이라고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미애 장관 아들 쪽 입장을 좀 들어준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요 두 건만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 제기한 부분, 특히 휴가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게 지금 국방부 입장인 것 같아요. 국방부에서 꼭 그런 방식으로 이 내용을 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국방부 발표 자료 속에서 휴가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네. 아마 대한민국에서 군에 다녀오신 많은 분들은 알 겁니다. 휴가 중에 아무렇게나 본인이 조금 아프다는 이유로 전화를 걸어서 그것도 본인이 전화를 건 것도 아니고 네. 누군가 다른 사람 가족 등을 통해서 전화를 걸고 저 휴가 좀 연장시켜 주세요라는 부분들이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인지 여기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라는 건 천재지변 등 실질적으로 부대에 복귀하기 어려운 경우 속에서의 기타적인 요건을 얘기하는 측면이라 이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랑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이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련에 대해서는 전 더더군다나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이 내용은 이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련이라는 게 만들어진 이유는 군 내에 있는 군병원에서 치료받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민간병원에서 치료받게 되는 경우에 관련된 규정들을 만든 겁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군병원에서 치료받지 않고 굳이 외부 병원에 나가서 치료받을 경우에는 10일에 한정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조항,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11일을 초과하여 20일까지 더 추가로 휴가를 낼 수 있는 규정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그 내용 어디에서도 여기에 대한 요양 심사를 거치지 않고 청원 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제가 찾아보지 못했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입원돼 있는 경우에 한정됐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 아들의 경우는 입원하지 않은 상태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입원하지 않는 상황이면은 10일의 병가 끝나고 바로 복귀를 해야 되는 겁니다. 10일의 병가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복귀하지 않고 그걸 연장하게 된다는 것은 부대에 복귀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병세가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한해서 요양심사를 거친다는 내용이어서 이 내용은 사실상 추미애 장관에게 훨씬 더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뭐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정반대로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것 같은데 지금 결국은 이제 전화로 가능하느냐. 저희들은 끊임없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로 하고 사후에 서류를 갖추면 된다. 계속해서 변호사님은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저도 얘기하셨죠? 그렇게 얘기했고, 저도 군 생활할 때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네. 얘기했고, 이건 뭐 미군 규정이나 한국 규정을 떠나가지고 사실은 뭐 대한민국 군대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사실은 중대장 하면서 부대 관리도 했었거든요. 2년 동안. 실제로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츠사도 들어보면 실제로 그런 경우 많이 있다 그러고 서류가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요양인 경우에 저도 계속 얘기하는데 뭐냐면 기본적으로 군인은 군대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본인이 원하거나 이럴 때는 밖에서 군대 민간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데 민간 병원에 입원했다가 계속 민간 병원에 있을지 입원해서 아니면 이거 군대 병원으로 갈지 그럴 때 하는 게 요양 심사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뭐 근거가 없다. 미군 규정에도 그런 규정이 없고 한국에도 그런 규정이 없다 얘기했던 건데 저는 뭐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주장을 국방부에서 인정해 준 거다. 여기에 당연히 이제 뭐 서병장이라 써놓지는 않았지만 이 서류를 국방부에서 왜 만들었겠습니까? 지금 논란이 되기 때문에 만든 거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으로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걸 지금 말씀처럼 이렇게 해석되지만 서병장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현재 상황에서는 안 맞는 얘기다라고 봅니다. 자, 반론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마 하태경 의원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을 겁니다. 네. 이 서병장 추미애 장관의 아들과 아주 비슷한 시기에 카투사에서 군 복무를 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본인 스스로가 병을 얻었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10일간의 병가를 나갔는데 그 뒤로 굉장히 아픈 상태 속에서 병가를 연장하고 싶었지만 실질적으로 연장될 수 없었던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례에 대해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1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본인이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도저히 부대에 복귀할 수 없기 때문에 요양심사를 거치기 위해서 요청하는 경우 아니면은 본인 스스로가 부대에 복귀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 속에서 본인이 다시 한번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휴가를 나가게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지금 추미애 장관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하고 있는 과정에 아주 자연스럽게 이 병가가 연장이 되어 있는 사례라는 겁니다. 100번의 양보해서 10일의 병가를 나가고 나서 추가적으로 병가를 연장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연가를 붙여갖고선 추가적으로 했으면 모를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병가가 10일이나 더 연장이 되고 그로부터 미복귀하고 난 다음에 이것도 야당의 주장이 아니라 추미애 장관 아들과 같이 복무했던 당직 사병의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추 장관 아들의 말과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설득력 있을지는 국민들의 몫으로 저는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듣고 다음 오늘 문건 공개된 제가 거 보기에는 넘어가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반복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서병장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저희들은 뭐 그거는 굳이 계속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 저희도 주장했었고 그거에 어쨌든 부합하는 맞는 이제 국방부의 문건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더 얘기할 필요 없다 봅니다. 자, 오늘 국방부 발표 내용에는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어젯밤에 한 언론사가 이제 보도한 이후에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한 문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문건을 잠깐 보면요. 조금 전 상황까지만 해도 이 문건이 과연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를 확인할 수가 없었고 국방부가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계속 내놨다가 조금 전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군 안에서 나온 그런 자료가 맞다. 근데 누구한테 나갔는지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 문건에서 주장하는 것을 보면 병가가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했다. 자, 누가 문의를 했느냐 하면 이제 부모가 문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의 주치의가 출장을 간 관계로 필요 서류를 차중 발송했다고 했으며 병가 심의 전까지 개인 휴가를 사용하고 병가 연장 승인 후에 병가로 연장이 가능하다. 대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 측에서 주장했던 대로 이제 군에서 안내했던 대로 먼저 일반 휴가를 하고 나중에 다시 병가로 대체한다 그렇게 안내를 받았고 그에 따라서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저희들이 뭐 그렇게 결국은 얘기했고요. 결국 그 입장과 큰 같은 것 틀에서 같아요. 보면 이제 선조치 후 서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뭐 미래통합당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미리 사전에 허가 받아야 되는데 서류를 미리 떼서 그러니까 2차 휴가 가기 전에 진단 서류를 발급받아서 휴가를 가야 되는데 네. 나중에 받았다. 왜냐하면 21일 날 받았으니까 15일부터 연장되는데 6일이나 늦었다라는 게 어찌 보면 계속 야당에서 주장해왔던 거예요. 사전에 서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였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사전에 승인 받고 나중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라는 얘기였죠. 그 내용은 저희들이 부합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연가를 쓴 다음에 병가를 가는지 그건 아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개인 그러니까 이 서병장 같은 경우는 그것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세히. 예를 들어서 그거를 연가로 처리했다가 그걸 나중에 병가로 처리인지 모르고 자기가 알기는 일단 먼저 조치하고 서류 나중에 내도 된다. 그래서 15일부터 2차 휴가가 됐는데 22일 날 서류를 이메일로 냈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큰 틀에서 보면 맞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병장 측에서 그 주장했던 게 먼저 구두로 문의를 했는데 문의한 대로 했을 뿐이다라는 그 큰 틀에서는 지금 안내한 대로 지금 멘트가 나와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군에서 10일 휴가가 끝나가는 휴가 복귀 지점에 이르러서 서병장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서병장이 아닌 부모 중에 누군가가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서병장의 부모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집권 여당의 당대표입니다. 네. 아무리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개인적인 자격으로 전화를 한다 한들 이와 같은 내용이 군 입장에서는 어떠한 영향력으로 받아들였을지가 가장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네.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병가 심의 전까지 만약에 필요 서류가 차주에 발생한다고 했으면 개인 휴가를 사용하고 병가 연장 승인 후에 병가를 대체시키면 인지시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떠한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10일의 병가를 가졌는데 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10일의 병가를 넘어서 추가적으로 20일까지 병가를 더 쓰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질병 부상 정도에 따라서 진단, 처치,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일이 10일이 초과하는 환자. 두 번째는 10일 이내에 군병원으로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중환자. 세 번째는 이송으로 인해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환자.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이 3가지에 어디라도 해당되고 있는지를 좀 설명할 수 있다면 최소한의 내용이 납득이 갈 수 있을 텐데 적어도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저희 당이 바라보기에 특히 군대를 다녀왔던 많은 예비역들이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10일 이상의 경우라고 하셨잖아요. 그 사망 보시면요. 첫 번째의 병가는 10일을 갈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 10일의 병가가 끝나면 일단 부대에 복귀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10일의 병가를 끝나고 났을 때도 부대로 복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요양 10일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때 10일보다 더 큰 30일까지의 병가를 갖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에 해당돼야 된다는 것이 규정에 나와 있고 그 3가지 규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규정을 이 국방부에서 때요. 입원인 경우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사망에도 보시면 뭐라 되면 군병원에 원래는 입원해야 되는데 안 될 경우에는 군병원에 설치된 요양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군병원에 민간병원에 입원해서 군병원에 올지 말지 이런 걸 심사하는 것이지 지금 계속 어쨌든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열을 갔다가 다시 열을 가려면 요양심의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이 국방부 문서에도 보면 병가심이라 돼 있어요. 요양심이라 돼 있지 않고 네. 계속 근데 이제 요양심의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요 병가심의는 여기서 병가라는 건 휴가입니다. 휴가. 네. 병가를 갈지 말지 그걸 정하는 거예요. 그걸 심의한다는 것이 말씀처럼 열을 넘어서 열을 갈 때는 요양심의원은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요양심의원 규정에 보시면 군의관 몇 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건 아니다. 병가심이라는 건 군의관이 그냥 오케이 병가 가야 된다 말한다 결정하는 거예요. 이 병가에 관련된 부분 속에서 사실상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가 이 병가 10일이라고 하는 청원 휴가의 기간 동안 나갔다가 온 부대로 복귀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그대로 휴가가 연장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휴가가 연장되지 않는 내용에 대한 논거를 들면서 입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게 되는데 입원하지 않을 정도로 중세가 위중하지 않다면 10일의 기간 내에서 부대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부대로 입원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구두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마 추가적으로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돌아와야 된다는 거는 그냥 주장인 것 같고요.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전화로도 연장 가능하다는 건데 돌아와야 된다는 거는 계속 어쨌든 야당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 같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좀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국방부에서 나온 자료 중에 대체적으로는 그 서병장 측에 좀 유리하게 해석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문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부모가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또는 추 장관의 남편이 민원을 넣었다라고 지금 여기에는 써 있는데 또 이걸 또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국방부는 이를 확인하는 것은 확인이 제한됨이라는 좀 애매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쨌거나 부모가 민원을 넣었다라는 점은 이전에 추미애 장관이 그 얘기했던 사전에 뭐 전화를 넣었다든지 그런 적 없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좀 배치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 했을 때는 아마 뭐 휴가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압력을 행사하든지 그런 데 관여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근데 지금 아마 국방부 얘기도 보면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는 확인 제한된다 이랬는데 저는 뭐 아마 언론 보도에서도 막 그런 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실제로 민원실인지 아닌지 뭐 그건 잘 모르겠죠. 왜냐하면 이 처음에 공개된 서류에는 이제 민원이라고만 돼 있고 민원실이라고 돼 있지는 않아요. 근데 많은 언론에서는 그거를 민원실이라 보도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민원실이라는 게 민원 제기하라고 있는 데거든요. 네. 민원실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들한테 국방부에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 하고 만들어 놓은 데예요. 그럼 네. 예를 들어서 부모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군대 갔어요. 지금 군대 가기 전에 한쪽 무릎을 수술했고 군대 가서 수술했습니다. 근데 열을 받아서 나왔는데 다 치료가 안 끝났어요. 근데 연장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디다 물어보죠? 부대에 물어보든지 아니면 국방부에 물어보는 거잖아요. 저는 만약에 국방부에 물어본 거라면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설사 물어봤다 하더라도. 제 주위에 있는 많은 그 군인의 부모들한테 물어봤더니 사실 군부대에 많이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전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화를 많이 하긴 하는데 지금 이전에 나왔던 그 야당 의원들이 계속 문제 제기했던 것들은 그렇다면 처음에 하나는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전화를 건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전화를 한 건 맞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사과하고 일단 넘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아마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직접 뭐 장관님하고도 이렇게 얘기도 나눠보면 사실 이게 절차적인 게 굉장히 이례적인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례적인 게 아니어서 정확한 기억이 잘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방부 문건에 부모가 전화했다 그러는데요. 아마 이게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그럽니다. 실제로는 이미 상사가 일병한테 이렇게 전화 뭐 대위 이게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상사가 아마 그 일병한테 뭐 전화가 왔다 이러니까 일병이 아 그럼 우리 뭐 부모님이 전화했나 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뭐 그 이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가 아주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 문건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뭐 연락했다. 근데 저는 그게 민원실에 부모가 아픈 아들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잘못된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일단 추 장관 측에서는 네. 전화한 적 아직도 없다고 얘기하시나 보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정확하게 기억이 네네. 안 난다.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죠. 그리고 많은 국민들 앞에서 숱한 야당의 질문들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고발된 사건이고 많은 답변에 대한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단호하게 거부하고 또 국회 내에서는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소설을 쓰고 있다는 얘기까지 국회를 기만하고 조롱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대 면담 기록에 보면 분명하게 본인이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하였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에 넣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명확한 것은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이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때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직접적으로 부대에 확인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합니다. 10일의 병가를 얻어서 나갔는데 그날 휴가 복귀 마지막 날인 복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복귀를 하지 않으면 뭔가 문의를 해야 되고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근데 적어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추미애 장관 아들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이 아들이 아닌 부모가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럼 그동안 추미애 장관이 스스로 했던 많은 얘기들과 다 배치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정치인에게 과거에 닉슨 대통령의 사임 등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추미애 장관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그동안 했던 얘기들의 신뢰가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불리한 여건으로 가게 된다면 나와서 아주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추 장관이 스스로 설명하든가 아니면 추미애 장관 아들이 직접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휴가 복귀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명하면 그만입니다. 자, 그러면 요 문건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 통역병 청탁 의혹 제기 관련 잠깐 짚어보면 병과 관련해서는 어쨌거나 관련 문건들이 지금 뒤늦게나마 증거로라도 뭔가 조금씩 나오고는 있는데 한쪽 주장에서 이제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통역병 청탁 관련해서는 그 제보자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물이 지금 뒷받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검찰의 수가 중요하죠. 네. 사실은 야당이 이러한 내용들의 정황 증거물들을 바탕으로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명확하게 검찰이 관련된 의혹들을 바탕으로 충분한 기간 동안 수사를 해서 국민 앞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밝혔으면 야당이 이렇게 나설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각종 쏟아지는 제보 속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야당은 의혹을 제기하고 많은 언론들까지 나서서 진보 매체, 보수 매체 할 것 없이 사설 등을 통해서 사건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얼마 전에 송영무 장관이 본인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국방부 내에 있는 정책보좌관이 있고 또 국방부 내에 있는 관계자가 있는데 이 정책보좌관이 무언가를 알아보러 다닌 것 같다고 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정도의 증언들을 바탕으로 문제 제기가 일어났으면 거기에 대한 명확하게 아님을 증명하는 것은 추미애 장관의 몫이지 거기에 대해서 이 사실관계에 대한 서류 등에 대한 문건을 가지고 증명하는 게 야당의 몫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입증하는 거는 사실은 검찰의 몫인데 그럼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동안 검찰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올 초에 고발된 사건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수사를 끌어왔고 그 기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어땠는지를 많은 국민들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추미애 장관 아들과 함께 당직 사병으로 근무했던 청년의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진척이 되지 않았고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로 대한민국 검찰의 인사를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쯤 됐으면 이해 충돌의 문제 속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돼 있는 이 수사를 과연 동부지검이 얼마나 명명백백하게 수사할 수 있는 것인가. 사실상 지금 와서 어떤 결론을 내든지 간에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특임 검사 혹은 특검 등에 대한 절차를 통해서 보다 명쾌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홍은택 변호사님. 정치를 참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애초에 이 평창 올림픽 의혹이 왜 불거졌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죠. 신원식 의원이 그 이모 대령이라는 분 네. 녹취록을 공개한 거죠. 뭐라 공개했냐? 아, 내가 원래 그 사람 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서병장이 뭐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류를 했으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저기서 청탁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선발 방식을 바꿨다. 그래서 추첨제로 했다. 해서 선택이 안 됐다. 네. 이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두 분의 관계는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사단장, 측근? 참모장이나 그렇죠. 아주 되게 가까운 사람이죠. 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사단장과 참모장이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합참에도 같이 근무했고. 왜 저희들이 근데 그러면 저는 이런 의문을 갖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럼 추천제가 맞느냐? 그러니까 서류 전형이 맞느냐? 네. 왜 그러냐면 이분이 부모들이 부대 배치에 대한 청탁할 때도 교묘하게 마치 이제 청탁이 들어오니까 하지 말라는 취지로 교육한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죠. 저희들이 뭐 고발도 했습니다만 실제로 보니까 강당에 사람들 모아놓고 뭐 부대 안내도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그 후반기 교육 마치는 날 수료식 날 한 거거든요. 그걸 네. 이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 짜집기를 해가지고. 그럼 저는 이것도 처음부터 실제로 그냥 추천 방식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근거를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대령이라는 분이 그 당시 뭐 규정을 제시하든지, 왜냐하면 신원식 의원하고 가까운 분이잖아요. 나는 네. 익명의 제보자인 줄 알았어요. 다들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이분이 생각했었죠. 밖으로 못 나오니까 몰래 이렇게 제보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그 당시에 규정이라든지 이걸 제시해서 처음에는 이게 면접 방식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딱 제시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네. 의혹을 제시하신 분이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해소를 해줘야지, 그러지 않고 뭐 의혹 제시했으니까 나머지는 검찰에서 알아서 해라. 근데 검찰이 수사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건 제가 보기엔 너무 무책임하다고 봐요. 이게 또 아들 가족 관련해서 자꾸 민원을 넣으니까 그 가족만 딱 따로 모아놓고서 40분 동안 뭐 훈계를 했다라고 해서 처음에 그게 보도가 많이 됐어요. 근데 네. 나중에 확인 과정에서 봤더니 그 추미애 가족만 모아놓은 게 아니라 모든 장병의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강당에 모아놓고 했던 그런 교육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두 개를 섞어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처음에 자대 배치받는 과정 속에서의 네. 청탁이 있었다는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있었던 통역병의 문제는 조금 다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 부대에서 같이 복무했던 동료 병사들의 증언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네. 이 내용이 애당초부터 추첨으로 갔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네. 하지만 당시에 언론의 보도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추첨으로 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발 과정들을 거쳐서 갈 수 있는 과정들을 거쳤는데, 어느 날 이 내용들이 추첨으로 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지점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앞서 송영무 장관의 얘기를 끄집어냈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있지 않다라면 송영무 장관이 해당 이 장관에 대한 정책 보좌관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부대에 근무했던 관계자 등에 대한 얘기를 토대로 이 내용을 언급할 리가 없을 텐데, 적어도 당시에 국방부 장관의 정책 보좌관으로 있었던 인사가 무언가 모종의 조치를 취했을 법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추가 확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야당의 당연한 책무죠. 그리고 한 가지 정치를 쉽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야당이 모든 내용들을 다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면 과거에 있었던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는 대한민국에 절대로 밝혀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 권력과 그리고 여기에 버금가게 되는 사실상의 이 집권 여당에 대한 권력에 대한 견제의 역할은 야당과 그리고 언론, 얼마든지 충분히 확인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된다면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모든 것들이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거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말씀드립니다. 짧게 반박할게요. 네. 제가 문제 삼는 게 이거죠. 익명의 제보자처럼 포장했다는 거예요. 마치 국민들은, 저도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게 굉장히 사회 불의를 못 참으니까 제보를 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녹취록을 이렇게 해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당직 사병이라는 얘기에 관계 없는 사람들이 뭐 증언을 했다든지 그런 거는 신뢰성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제보를 많이 받고 있고. 네. 근데 아주 옛날에 사단장, 참모장 정도면 거의 뭐 아주 매일 24시간 붙어 있는 관계거든요. 그런 사람이 제보를 마치 이제 익명 제보자처럼 포장했다는 거고요. 지금 많은 언론 보도를 얘기하시는데 그 언론 보도의 근거가 바로 신원식 의원이 공개한 이철원 대령의 녹취록이에요. 네. 그걸 근거로 다 언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녹취록 자체를 문제 삼아야 되는 것이지 언론 보도를 문제 삼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국방부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특임 검사를 계속 요구를 하는 건지, 네. 그리고 지금 덧붙여서 정부의 검찰 개혁을 막으려고 일부러 이것을
논란화시키고 있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한마디씩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는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검찰개혁을 지금 추미애 장관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현 정부가 하겠다고 있는 공수처 법안 처리 다 통과가 됐고 오히려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요체라는 건 살아있는 권력이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건데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은 검찰의 독립보다는 오히려 검찰을 장악하는 시도에 가깝다라고 보는 것들이 우리 야당의 입장이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장관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켜야 되는 지극히 기본적인 도덕의 선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도덕의 선의 가장 핵심적인 정점은 공정이 있다고 보고요.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도 나서서 얘기한 것처럼 병역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국민의 영린을 건드린 부분이라는 얘기들이 집권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입시에 대한 문제, 병역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 이 문제 명쾌하게 풀고 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봅니다.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일단 특임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알다시피 검사 비리, 그러니까 뭐 벤치 검사라든지 뭐 그랜저 검사 이런 검사의 비리를 하는 건데 뭐 추미애 장관이 그 당시 검사가 아니었고요. 저는 아마 야당에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던데 이 수사하던 분들이 이제 정기 인사 때 딴 데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수사를 방해한다, 수사를 뭐 무마시킨다 이랬는데 그분들이 이제 필요해서 파견받아서 왔어요. 그랬더니 다시 또 뭐 수사를 뭉개려고 한다. 어찌 보면 이래도 비난하고 저래도 비난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뭐 동부지검이 빨리 수사를 종결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정부에서 그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입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발표된 내용 같은데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최대 200만 원 현금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소식 방금 들어왔고요. 또 소득 감소, 특수고용직 얘기하는 것 같아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한테 최소 50에서 최대 150만 원씩 지원한다는 소식. 그리고 미취학 초등학생 자녀 가정에 1인당 20만 원씩 지급. 이거는 아마도 모든 계층에 있는 그런 가정에 하나는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세 이상 모든 국민의 통신비 2만 원 지원. 이것 역시 13세 이상 모든 국민 계층에 상관이 없는 그런 소식이고요. 또 자세한 그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그런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근택 변호사,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